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어르신입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평온한 노후를 꿈꾸던 분이셨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갈 곳이 없다고 했을 때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모든 희생에 돌아온 것은 어느 깊은 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자.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상의도 없었고 가족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귀찮은 짐짝 하나를 어디로 치울지 결정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무심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 방문 앞에 서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족을 위해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렸고 웃으며 출근길을 배웅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단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소리치지도 울며불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행동은 가족 모두에게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과연 겉보기에 침묵하는 듯은 했던 이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지혜로 무너진 존엄을 다시 세우는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소리 없지만 천둥보다 강렬했던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오영자 서울 토박이로 올해 70입니다. 늙었지만 아직 노망들진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잠에서 깬 건 요해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낡은 기계처럼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하룻밤에 2-3번은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하니까요. 저는 겉옷을 대충 걸치고 어둠을 더듬어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만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내 남은 시간이 1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향하려던 찰나 아들 지훈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코를 고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문틈으로 비집고 나오는 것은 잔뜩 억누른 하지만 화와 짜증이 잔뜩 묻어있는 말소리였습니다. 나 정말 지긋지긋해. 어머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다고. 며느리 미경이었습니다. 평소엔 콧소리 섞인 애교 있는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온기라곤 전혀 없는 원망 덩어리였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들으면 어쩔 건데. 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상전이라도 돼. 얹혀 살면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텔레비전 채널 하나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설거지하는 방식까지 간섭하고 발소리 조금만 커도 잔소리 하시잖아. 내가 말 안 한다고 해서 안 힘든 줄 알아. 저는 소매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차마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미경이의 태도가 변한 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한 발짝 물러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얇디얇은 평화의 가면이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간단하잖아. 미경이 목소리를 더 낮췄지만 그 내용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야. 조용하고 전문 요양사도 있고 어머님한테도 그게 더 좋아. 어머니가 동의하시겠냐고. 지훈이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센 분인데 누가 물어보지에 미경의 말투는 이미 수백 번 계산을 끝낸 듯 가벼웠습니다. 친구분이 소개했다고 하고 며칠만 체험 삼아 지내보시라고 해. 일단 들어가시면 천천히 설득하는 거지. 거기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면서 어머님 연금이면 비용은 딱 맞아. 우리 돈 들어갈 일 없어. 이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면 이 집비니까 명예당신 앞으로 돌려서 팔고 신도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그럼 우리 민호도 좁은 방에서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음물에 빠진 듯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내 연금은 개상이 두드릴 자금이었고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집은 그들의 미래의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그저 성가신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정말 한계야. 미경의 마지막 말이 문틈 사이로 튀어나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진흙탕을 걷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었던 대화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에 연금이면 딱 맞아. 집 팔아서 새 아파트로. 저는 순진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방직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고진감래나 효도 같은 순진한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등 뒤에서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계산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요양원 듣기 좋은 말이지 실상은 나를 가둬두고 이 집을 차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은 내 노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 뇌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놓쳤던 사소한 눈빛들, 효도인 줄 알았던 가식적인 장면들이 이제야 그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정에 눈이 멀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면서도 상대가 사과를 깎아주려는 줄 알고 웃으며 칼자루를 쥐어주게 되더군요. 작년 지훈이와 미경이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에 서서 어머니 저희 들어와서 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손자 민호가 결혼하면서 그들이 살던 작은 아파트를 물려주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이었죠. 지훈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어차피 혼자 사시기에 넓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면 북적거리고 좋죠.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 독거 생활 고요함이 편하긴 했지만 외로움이 없진 않았으니까요. 혼자 먹는 삼시세끼는 모래알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미경이는 꿀 바른 듯 상냥했지요.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녁이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쉬세요 라며 설거지통을 빼앗았습니다. 지훈이도 소파에 앉아 저와 함께 막장 드라마 악역을 욕하며 말벗이 되어주었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쓰던 안방을 그들 부부에게 내주고 저는 뒤편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미경이는 어머 괜찮아요. 저희는 아무 데나 상관없는데
라며 제 팔짱을 끼고 고마움을 표시했었죠. 그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식어가는 국물과 같더군요. 반년이 지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미경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따르던 눈빛이 어느새 저를 거슬려 하는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방문을 쾅 닫으며 어머니 발소리 좀 이라며 짜증을 냈고, 친구 춘자 언니가 놀러 오면 노인네들 수다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 아 냄새 하며 인상을 찌푸렸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 어머니 기름기 하나도 안 지워졌잖아요 라며 보란듯이 다시 씻었습니다. 빨래를 널 때도 이 집이 도대체 누구 집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엌 바닥을 닦다가 미경이가 민호에게 하는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쌍팔년도에 사는 줄 아셔. 숨 막혀 죽겠어.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산 내 집인데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식충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의 바른 척하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혐오가 가시처럼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이도 변했습니다. 미경이 말투가 너무하다고 하니 스마트폰만 보면서 어머니가 예민하신 거예요. 미경이 악에 없어요. 어머니가 어른이니까 좀 참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좀 참으라니. 내가 여기서 더 무엇을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노망난 늙은이 취급받기 싫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문틈으로 들려온 그 말들은 제 마지막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누가 동의를 구해 연금이면 딱 맞아. 이 집 팔면 우리 거잖아.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안식처를 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나를 자산의 부속물로만 여겼던 겁니다. 늙어서 가족에게 청산당할까봐 경계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낡은 등기권 리증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바랬지만 별친이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했습니다. 이 집은 누가 왔다 가든, 누가 결혼을 하든, 누가 신발을 몇 켤레를 놓든 처음부터 끝까지 나 오영자의 집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여 요양원에 가두려 한다면 나는 내일 너희가 이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동이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뇌리에는 밤새 그들의 대화가 녹음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니 희끄무레한 새벽빛 속에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버려질 것들을 위한 예행 연습처럼 보였습니다. 빨랫줄에 널린 지훈의 셔츠 미경의 잠옷을 보며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언제든 주인을 내쫓을 준비가 된 투숙객들을 위한 무료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엌으로 가서 평소처럼 고구마 죽을 끓이고 오이지를 무치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는 척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7시에 지훈이가 8시 반에 미경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계란말이 냄새 좋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내 오이지 무침도 맛있어 보이네요. 미경이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출근들 잘해라. 현관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평소처럼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어 낡은 전화의 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열쇠 수리공 김 사장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영자예요. 오늘 아침에 시간 되세요. 현관 자물쇠에 좀 바꾸려고요.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늙으니까 문단속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9시가 되기 전 김 사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이웃이 들을까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공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정말 바꾸시는 거 맞죠? 이거 바꾸면 기존 열쇠는 다 못 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홧김에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노년을 남에게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능숙하게 옛 자물쇠를 뜯어냈습니다. 사모님, 그거 아세요? 제가 30년 열쇠 깎으면서 느낀 건데 도둑보다 무서운 게 가족이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자물쇠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덜컥덜컥. 마음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새 자물쇠는 튼튼한 특수키였습니다. 열쇠공을 불러도 쉽게 열지 못할 겁니다. 김 사장님은 묵직한 새 열쇠 꾸러미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총 3개. 필요하면 또 연락 주세요. 그가 떠나고 저는 열쇠를 쥔 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오늘처럼 더디게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전고의 뜨거운 햇살이 저녁의 붉은 노을로 바뀔 때까지 저는 거실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익숙한 발소리가 계단을 울렸습니다. 지훈의 빠른 발걸음 그리고 통화하며 웃는 미경의 목소리. 맞아, 여기 집 정리되면 바로 신도시 모델 하우스 보러 가려고. 그리고 열쇠가 구멍에 들어가는 소리. 찰그락. 하지만 열쇠는 헛돌거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왜 이러지? 미경의 당황한 목소리. 열쇠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 몇 번이고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외시경 도어뷰로 밖을 내다보니 당황스러움이 짜증으로 이내 분노로 바뀌는 두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자물쇠에 고장 났나 봐요.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쯤 저는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저를 본 지훈과 미경은 안도감보다는 화부터 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안에 계시면서 왜 안 열어주세요? 열쇠가 안 먹잖아요. 미경이 쏘아붙였습니다. 고장 난 거 아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바꿨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정지 화면처럼 굳어졌습니다. 네 자물쇠를요? 갑자기 왜요? 그럼 열쇠를 주셔야죠. 저는 대답 대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어젯밤 너희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 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를 하셨나 본데 그거 친구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똑똑히 들었다.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누가 동의를 구해 연금이면 딱 맞아. 집 팔아서 새 아파트 가자. 아주 구체적이더구나. 늙은이가 귀는 아직 밝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다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내가 업어 키운 아들 하지만 그 눈엔 이제 당혹감만 가득했습니다. 오해예요. 미경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니까 좋은 시설에 모시고 나를 처리하고 집 팔아서 너희 미래를 사겠다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 가족이에요. 어떻게 저희를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하세요? 가족, 제가 되물었습니다. 너희가 가족이 뭔지나 아니? 미경이 내 드디어 가식을 벗어던지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쩌시겠다는 건데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사람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망신을 주세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미 나를 짐짝 취급했지 않니? 너희에겐 계획이 있었겠지만 내겐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선이요. 미경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네요. 집 차지하려고 핏줄이고 뭐고 늙으면 돈밖에 안 보인다더니.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쏘아보았습니다. 너희가 이 집에 털끝만큼이라도 전기 있었다면 내 등 뒤에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연금으로 내 밥값 나에게 하면서 집을 팔 궁리는 안 했을 거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지 할 말이 없는 건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주마. 그 안에 너희 짐 싹 다 빼라. 그동안 열쇠는 안 준다. 매일 내가 집에 있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와서 짐 챙겨. 일주일 뒤에도 짐이 남아있으면 다 쓰레기로 알고 갖다 버릴 테니까. 내어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경이 소리 질렀습니다. 저희 세입자 아니에요. 아들이고 며느리라고요? 이렇게 연 끊으시면 후회하실걸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동안 너무 참아서 너희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걸 후회할 뿐이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춘자 언니가 장바구니를 든 채 나왔습니다. 어머, 왜들 밖에 서 있어. 미경이 황급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열쇠가 좀 뻑뻑해서요. 춘자 언니는 저와 뒤의 풍경을 번갈아 보더니 눈치 빠르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 있으면 불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미경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지훈은 넋이 나간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이 너희를 반기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들어오려는 너희를 반기지 않는 거야. 너희가 반성해야 할 건 내가 문을 잠근 게 아니라 너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느냐다. 미경이 지훈의 팔을 잡아 끌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쾅 소리 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개의 잠금 장치를 하나하나 꼼꼼히 잠갔습니다. 철컥철컥. 그 소리는 지난 70년의 인내와 작별하는 소리이자
내 남은 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는 소리였습니다. 3일 후 손자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부모가 안 통하니 손자를 앞세운 것이죠. 초인 종소리에 저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을 여니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민호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짓던 그 무해하고 순진한 표정으로요. 할머니, 녀석이 웃었습니다. 저 왔어요. 이거 사과예요. 할머니 요즘 기운 없으시다 해서 저는 봉지를 받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들어와라. 신발 정리하고. 민호는 쭈뼛거리며 들어와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2잔을 내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기분 안 좋으시다면서요. 민호가 운을 뗐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도 홧김에 그런 거예요. 사는 게 힘드니까. 저는 찻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도 요즘 시설 진짜 좋대요. 친구들도 사귀고 며칠 계셔보시다가 싫으면 오시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부모가 시켜서 왔구나. 민호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에이, 제 생각도 좀 있죠.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는 거 안 좋잖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결혼할 때 내가 해준 이불 기억하니? 네네, 기억하죠.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 그거 꿰매는데 바늘이 몇 번 들어갔는지 아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한 땀 한 땀 찌를 때마다 기도했다. 이 아이가 커서 사람 귀한 줄 알게 해달라고. 민호는 아무 말 못하고 차만 마셨습니다. 내 아비 학교 갈 때 내가 10리 길을 걸어서 업어다 키웠다. 네가 어릴 때 열병 앓았을 때 내가 병원 문 앞에서 밤새 의사 선생님 바짓가랑이 잡고 울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탁을 울렸습니다. 민호야, 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시간과 피땀을 얼마나 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냐? 할머니 돈 계산하자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내가 요양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묻자. 내 부모 늙으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민호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모셔. 너 네 부모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냐? 내 아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찬밥 먹는 거 아냐? 내 엄마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붓는 건 알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월급 받으면 다 네 용돈으로 쓰지. 결혼할 때 받은 아파트 관리비 한 푼이라도 네가 냈냐? 부모님 좁은 집으로 밀어내고 너희는 편하게 살면서 부모님 힘든 건 들여다본 적 있냐? 민호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렇더라. 내가 네 아비를 위해 모든 걸 바치니 네 아비는 그게 권리인 줄 알더라. 그래서 내 집을 뺏어서 너한테 주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괴물이 된 거야. 지금 너도 똑같아. 저는 식탁 위에 사과를 가리켰습니다. 너는 네 부모가 집을 비켜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갈 곳 없는 내 부모를 위해 내가 또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겨우 사과 몇 알 들고 와서 말이야. 민호는 채찍에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널 탓하는 게 아니다. 다만 알려주고 싶었다. 네 부모가 나한테 하는 짓, 네가 네 부모한테 하는 짓, 이거 다 돌고 도는 거야. 윗세대를 짐짝 취급하면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배운다. 민호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 봉지를 다시 녀석에게 밀었습니다.
가져가라. 할미 이가 안 좋아서 못 먹는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기억할게요. 일주일 뒤 아들 내외는 짐을 모두 뺐습니다. 이사하는 날 그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승리감보다는 텅 빈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제 칠순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말 생각이었는데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외시경을 보니 지훈, 미경, 민호, 그리고 둘째 손자 준서까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집 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와 큰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할머니 말씀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러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고개 숙인 그들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무릎 꿇고 비는 걸 원한 게 아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거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은 피 섞였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가꾸어야 하는 거야. 미경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희 저녁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날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드는데 거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앞으로 관리비 반은 제가 낼게요. 그리고 돈 모아서 부모님 집 꼭 사드릴게요. 취업 준비 중이던 준서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알바 구했어요. 이제 용돈 안 받을게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현관에서 저는 열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지훈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다시 열쇠 주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허락한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에 너희가 가족으로서 준비가 되었는지 항상 스스로 물어봐라. 지훈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문은 닫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어떤 문은 반쯤 열어두어야 서로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우는 매주 전화를 걸어 어머니 마트 같이 가요. 고등어가 싱싱하대요. 라며 살갑게 굴었고 미경은 제 공과금을 몰래 납부해주곤 했습니다. 민호는 야간 대학원에 진학해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친구와 장기를 두며 소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도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선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진정한 가족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오영자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영자 어머니의 선택이 너무 냉정했나요? 아니면 현명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